이번에 주제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잖아요. 뜨거워진 지구에서. 저는 여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옷을 사지 않기로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의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얘기니까 제가 옷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여기 하얀색 혓바닥 내밀고 있는 친구가 전데 제가 한 3살 때 정도 찍힌 사진이래요.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이신데 어머님이 입고 있는 저 가죽 자켓을 제가 올해 3월까지도 입었어요. 40년 정도 됐대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엄마가 이제 입사를 하시고 나서 큰맘 먹고 사신 옷인데 무려 4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너무 잘 입고 있는 그런 옷이고요. 이제 가끔 이 옷을 입으면 회사분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되게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쁘지 하면서 이거 우리 엄마 옷인데 하면서 이제 저희 옷에 대한 TMI와 함께 왜 내가 이렇게 엄마 옷을 입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저의 이제 매개가 되어주는 그런 소중한 옷이고요. 여기도 얘가 젠데 여기 엄마가 입고 계시는 여기 가운데의 나시를 제가 엄마랑 처음으로 작년에 같이 간 유럽 여행을 갈 때 또 입고 갔어요. 사실 얘는 제가 여름이면 거의 교복처럼 입는 그런 옷인데 얘도 한 30년 정도 된 건데 심지어 당시에 만 원대 정도에 산 그냥 옷이었대요. 근데도 굉장히 잘 입고 있어서 얘 역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어주고 있어요. 얘가 익산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제가 오늘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익산 출신이에요. 여기 영등초를 나왔고요. 남성여중을 나왔고 이제 광주로 이사를 갔다가 서울로 올라가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아까 결혼식을 지난주에 마치고 사실 요 일정을 잡아두어서 이건 신혼여행을 포기하고 사실은 신혼여행 계획은 원래 없었어서 사실 익산으로 제가 책을 내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 익산 지역에서 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대중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7년 동안 새 옷을 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옷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여기 영등초 다닐 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이제 용돈을 받으면 제법 몇 주치를 모으면 옷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에 간다 해서 여기 대학로 와가지고 이제 쇼핑을 하고 그랬는데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그 시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서울 애들은 시내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디를 가도 다 쇼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뭐 명동 가자, 이게 동대문 가자, 그래야 쇼핑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여대가 아니었는데도 대학교 앞에 여자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하는 옷가게들이 정말 많았고 화장품 가게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막 과외를 하고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열심히 이제 그런 브랜드들에 가서 쇼핑을 했고 이런 브랜드들도 이제 돈을 조금 더 벌게 되면서 지하상가에 있는 막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옷뿐만 아니라 이런 브랜드의 옷들도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생활이 나의 쇼핑 생활의 피크를 찍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인턴십을 하러 가게 됐어요. 당시에도 제가 환경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서 그 미국의 폐기물 정책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고생하면서 다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걔네는 음식물부터 액체류, 뭐 종이, 유리 이런 거를 다 한데 그냥 버려서 이렇게 덤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거를 할까? 그리고 재활용률은 얼마나 높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그 인턴십을 하면서도 그 기관 지하에 이런 쇼핑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런 브랜드들에 들려서 이제 쇼핑을 하는 그런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패딩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근데 패딩이 이렇게 퍼도 있고 벨트도 달린 꽤 멀쩡한 패딩이었어요.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가격이 1.5달러인 거예요. 그럼 한 2,0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처음에는 완전 득템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집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초여름이었고 이제 역시즌 세일로 나온 옷이었는데 이제 싸다고 좋아하기에는 너무 싼 거죠, 가격이. 그래서
도대체 이 가격에 어떻게 팔릴 수 있고, 거기가 이제 자라였는데 매장이 되게 시원했거든요. 에어컨을 항상 이제 풀가동하는 그런 매장이었는데, 이렇게 싼 옷들을 팔아서 어떻게 이윤을 낼 수 있고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요새는 챗 GPT가 있었다면 물어봤겠지만 그때는 없었어서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뭐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이유.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자라 창업자래요. 스페인 사람인데 세계 2위의 부자가 되었다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세계 몇 대 부자는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 해에 워렌 버핏을 제치고 이 사람이 2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뭐 좀 많이 팔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파나가 궁금해서 이제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한 게 책의 주요한 내용인데, 오늘은 크게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렴한 옷 가격의 비밀의 첫 번째는 이제 합성 섬유가 등장했다는 건데, 아마 이게 이제 탄소 소재와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합성 섬유란 게 사실 그 동안에는 옷감 안에 이제 뭐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이런 이름으로만 익숙했었는데, 이 합성 섬유라는 게 사실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실처럼 얇게 뽑아서 예쁘게 염색을 하면 이게 합성 섬유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어, 뭐 텀블러를 들고 장바구니를 열심히 들고 다녀도 매일매일 그렇게 쇼핑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 패턴을 가졌다면 전혀 어떤 환경 문제에 기여를 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이 합성섬유란 게 사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18세기 말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패션의 민주화를 돕는 그런 소재라고 굉장히 칭찬을 받았대요. 당시에는 옷이란 게 한눈에 보면 계급을 알 수 있는 그런 소재였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되게 귀한 비단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귀족이고,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옷을 입었다 하면 천민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합성섬유가 등장하면서 얘가 이제 특성이 굉장히 질기잖아요. 잘 안 찢어지고. 그래서 돈이 없는 서민들도 꽤나 이제 양질의 예쁜 색깔의 옷들을, 비단 같은 합성섬유 옷들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합성섬유가 등장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겉보여지는 그런 옷 때문에 차별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패션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하면서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합성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계급이 생겼죠. 쟤는 루이비통이다, 쟤는 루이비통 짝퉁이다, 쟤는 뭐 잘하다, 뭐 탑10이다 하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계급이 생기면서 그 조금 가지고 있던 이점도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합성섬유의 정말 큰 문제점은 이게 만들어지는 소재 자체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정말 찍어내듯이 옷을 빨리 많이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재료 가격을 아꼈다면 이제 다음으로 아낀 건 인건비예요. 우리가 이제 제3세계 나라에 아웃소싱을 해서 너무 저렴하게 이제 인건비를 착취하다시피 하다라는 건 사회책에서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예쁜 옷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그 대학교가 끝날 무렵까지 전혀 몰랐던 거죠. 나름대로 뭐 하라는 공부는 다 했던, 저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뭐 수업도 다 듣고 열심히 다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된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의 이 사진은 라나 플라자 이제 붕괴 사건이라는 이름의 참사인데요. 2013년 4월에 방글라데시 수도의 다카에 있는 라나 플라자라는 건물이 있었대요. 그 건물에 의류 봉제 공장이 3층부터는 운영이 되고 있었고, 1, 2층은 이제 손님들을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건 상가였는데, 건물이 무너질 위기가 보이니까 손님들은 이제 위험하니까 다 내보내고, 의류 봉제 노동자들은 그래도 오늘 납품해야 될 옷이 있으니까 와서 이제 일을 해라라고 시켰고, 결국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8층짜리 건물이 종이장처럼 무너졌고 1,10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어요. 근데 워낙 뭐 전쟁도 있는 시대니까 뭐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때 사망한 노동자들의 대부분 평균 나이가 1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납품되고 있는 브랜드들, H&M이나 갭 같은 데 옷을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이제 20대 중반, 초중반에 돈은 없지만 예쁘게 입고 싶은 그런 여성들을 주요 타겟하는 그런 공장에
옷을 저보다도 훨씬 어린,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중학생 정도 되겠더라고요. 중학생 뻘에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이런 옷을 만들다가 허무하게 이제 사망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새삼스럽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재료도 싸게, 인건비도 싸게 해서 옷을 만들었다면 다음으로 하는 게 소비를 가능한 많이 촉진하는 거더라고요. 일단은 뭐 할인 같은 거를 이렇게 때리는 건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식품이나 전자기기 같은 산업에서도 일단 싸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할인 전략을 가져가요. 그런데 패션에 특히 적용되는 마케팅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컬러예요. 우리가 옷을 딱 볼 때 어떤 소재다, 뭐 어떤 스타일이다 이런 것도 보지만 사실 컬러가 가장 눈에 먼저 띄거든요. 뭐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 뭐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 컬러가 해가 한번 바뀔 때마다 꼭 TV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뭐 올해의 컬러는 뭐 노란색이다. 그래서 노란색에 어울리는 뭐 텀블러도 나오고 치마도 나오고 이렇게 라인업이 쭉 생기는데 저는 옛날에는 어쩜 이렇게 찰떡 같은 컬러를 이렇게 누가 만드나 해서 막 다 샀어요, 열심히. 근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컬러가 1년 반에서 2년 전에 미리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국제색위원회랑 이제 팬턴이라는 이 컬러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내년쯤에는 노란색을 유행시키자, 초록색을 유행시키자 정한대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2019년에 그 코랄 산호초 컬러가 지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다 이런 생태계의 위험을 우리도 이제 같이 동참해서 알려야 된다 해서 그 산호초 보호의 컬러를 지정하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쭉 붙였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컬러의 특징이 노란색, 민트색, 핑크색,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런 컬러가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 톤의 격차가 크죠. 아이보리,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은근하게 넘어가지 않고 한눈에 봐도 저 작년 컬러네, 이거 올해의 컬러는 눈에 확 띈단 말이죠. 그래서 2019년에 그 코랄 컬러가 지정이 됐을 때도 당연히 카카오톡이나 이런 선물하기 같은 데 보면 그 코랄 색깔의 텀블러를 막 엄청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들은 그 색깔을 맞춰서 이제 제품을 만든 거죠. 근데 과연 그 산호초 컬러로 제품을 만드는 게 이 바다 산호초를 지키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정말 의아하고, 만약에 그 해에 정말 산호초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해만큼은 컬러를 지정하지 않거나 전 해랑 같은 컬러로 지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단순히 소비를 더 많이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전쟁을 이렇게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뭐 평화의 노란색 이런 컬러 등이 지정되고 있지만 계속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렴한 가격의 마지막 비밀은 폐기까지도 아무도 이제 기업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는데, 사실 어떤 산업이 이제 발달이 됐다라고 하면 정부가 뭐 세금도 매기고 규제도 하면서 뭐랄까 좀 못 살게 굴어요. 이제 끝까지 잘 관리를 하게. 건물 같은 것도 이제 무너뜨릴 때 보면 주민들에게 뭐 먼지나 소음 같은 피해가 없도록 되게 촘촘하게 관리를 하죠. 이게 눈앞에서 일어나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옷은 일단 우리 눈앞에 잘 안 보여요. 그 초록색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어디론가 가는데 어디로 간지 몰랐던 그 옷들은 사실 옷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개발도상국으로 또 넘어가고 있었어요. 개발도상국은 이런 이제 폐자원을 사가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라고 보고 이제 폐자원을 사가는 건데, 옷이라는 소재가 사실 굉장히 복합 소재의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옷의 성분 자체만 봐도 뭐 단추, 뭐 지퍼, 그리고 이 면과 면을 연결하는 실, 그리고 이제 겨울옷으로 넘어가면 엄청 복잡해져요. 털, 내피, 외피, 뭐 시보리 굉장히 다 다르죠. 근데 그 안에 또 면이 몇 퍼센트 비율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재활용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당연히 개발도상국에 그런 물리적인 재활용이든 화학적인 재활용이든 할 기술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냥 버리자, 일단은 여기다 버려두자 해서 하천이나 사막에 그대로 산처럼 쌓여 있고, 이제 소들이
이게 자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산 모양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소들이 그 여물인 줄 알고 청바지 조각을 막 씹어 먹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제 송아지가 근처에서 죽어 있어서 이제 장을 갈라 보니까 청바지 조각이 당연히 소화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버린 옷들이 한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날개라고 여겨지는 그런 예쁜 옷들이 이렇게 생태계를 망치고 이 옷을 판매함으로써 돈을 벌었던 기업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저렴하게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1.5달러, 뭐 어쩔 땐 49센트, 99센트에도 굉장히 싸게 옷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뭐랄까요, 조사들을 사실 그 1.5달러짜리 패딩 본 그날 그냥 노트북으로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덮으면서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옷을 못 살 것 같다라고 굉장히 저 나름대로 역사적인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제 룸메이트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그날 기억나? 내가 그날 그렇게 했잖아 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는 그런 그런 자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한 게 19년도 여름쯤이었어요. 그 옷을 만난 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고 지금은 뭐 이렇게 책도 내고 강연도 하게 됐지만 당시에는 이제 반응이 정말 놀라울 만큼 없고 싸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응들을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부모님, 이제 저는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와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나 이제 제가 옷을 너무 좋아했어서 거의 돈 벌면 항상 옷 사고 항상 집 앞에 택배가 쌓여 있고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너가 이제 너 나이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예쁜 옷들이 있는데도 나중에 후회한다. 막 그냥 지금 입어 막 하면서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시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헌옷을 입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좀 그 기운이 안 좋대요. 뭐 이게 누가 입었던 옷인지 모르니까 이게 그 기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물건을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빠 새 옷을 만들다가 나보다 어린 애들이 1,100명이 죽었는데 그거는 괜찮고 기운은 안 괜찮아? 하면서 이제 막 반박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중고 제품에 대한 문화적인 거부감이 조금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기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제가 책을 쓴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옷을 한 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책 제목이 옷을 사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돼 했더니 그러면 선물로 받아 하면서 이제 계속 옷을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려고. 그쵸? 선물 받으면 안 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랑이를 막 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실 너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강연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잘 입고 뭐 좋은 신발을 신어야 좋은 곳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신발이 굉장히 할머니 기준 더러웠나 봐요. 그리고 이제 옷도 항상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걸 입으니까 저런 거를 입고 이런 자리에 올까 봐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 옷을 한 벌 해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였는데 당시 이제 할머니랑 얘기 나올 때가 처음 책을 막 쓰기로 할 때였어서 제가 굉장히 과몰입을 해 있을 때였어요. 옷을 내가 그동안 왜 샀을까? 옷은 진짜 나쁜 거야. 절대 사면 안 돼. 이제 다 사지 말라고 해야 돼. 막 이렇게 좀 과몰입을 해 있을 때였어서 할머니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옷 자체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아니면 첫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막 엄마가 사주신 블라우스 이런 것들은 사실 몇 년이 지나고 입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그냥 무조건 나쁜 거 그냥 똑같은 옷 계속 입어라고 할 게 아니라 옷이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일회용품처럼 막 사고 입고 그러지 말고 진짜 잘 이해하고 입어보자라는 식으로 저의 이제 태도와 책의 방향도 좀 많이 바뀌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책을 쓰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책에는 이제 챕터에 옷 안 사면 경제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뭐 의견을 제시하고 또 셀프로 반박하는 그런 챕터를 넣었어요. 그런데 책이 이제 인수해소에 넘어간 후에 제가 어떤 책을 읽게 됐어요. 그 피터 싱어 동물 해방 선언으로도 유명한 피터 싱어의 그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이제 인쇄소에 넘어간 후에서 그걸 읽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이 하는 괜한 불매 운동 때문에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기 힘들어지는지 아느냐? 이제 그 라나플라자 사건 얘기가 나오면서 라나플라자 사건 때 유럽 사람들이 엄청 불매 운동을 하면서 그 방글라데시 수도의 그러니까 평균 노동 연령이 훨씬 낮아졌대요. 그러니까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의류 봉제 공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받고 언론에 막 이제 집중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음지로 이제 몰려가게 됐다. 그러니까 함부로 불매 운동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일부인데 일부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 책 안 내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막 저는 그렇게 할 만큼 이 옷을 안 사면 너 이제 경제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한윤정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가부장제 경제상 가장 위에 있는 그 자본이 굴러가려면 결국엔 소비가 돼야 되는데 나 혼자 뭐랄까요? 착한 척 하겠다고 이 소비의 굴레에서 혼자 빠지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요 이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알게 된 좀 씁쓸한 현실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만큼 필요한 게 소비구나.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쁘면 기뻐서 또 슬프면 슬퍼서 시험을 망하면 망했으니까 친구들이랑 쇼핑을 가고 잘 보면 잘 봤으니까 엄마한테 옷 사달라고 하고 계속 어떤 이유로든 쇼핑을 하게끔 내가 어떻게 보면 설계된 사회에서 사람보다는 소비자에 더 가까운 삶을 계속 살아오고 있었구나라는 좀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비라는 이 덕목이 가장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제 바로 재난의 순간이었는데 저는 사실 기후위기, 지금 이 뜨거워진 지구라는 이 상황 자체가 엄청난 재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재난의 상황에서도 계속 소비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저는 자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네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그러면 이제 어떤 옷을 사지? 어떤 브랜드를 살까? 프라이탁이랑 파타고니아는 비싸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텀블러도 뭐 아까 그 탄소 재활용한 그런 텀블러가 또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사야겠다라고 계속 이제 소비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제가 생각했는데 이게 저만의 그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더라고요. 이 재난과 소비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끈끈했는데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때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었는데 이 테러가 있고 나서 딱 9일 만에 그 시민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미국을 믿고 계속 소비하시라. 지금 가족 손잡고 플로리다에 있는 그 디즈니랜드에 가서 너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팝콘 핫도그 먹고 너의 일상을 계속 소비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난과 소비를 연결하는 고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미국이 그렇게 이 참사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다른 나라도 이제 학습하다시피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었을 때 이태원 참사가 수습되기도 전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뭔가 정부의 책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소비를 계속해라라는 메시지를 정부가 직접 내밀고 있었고 코로나19가 나왔을 때도 그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했죠. 물론 이제 그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어떤 뭐 외식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의 소비는 있어야 하겠지만 이런 소비가 결국에는 계속 에너지를 낭비하고 더 많은 물건을 폐기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 재난의 그 고리를 악화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계엄 상황이 터졌을 때도 이제 12월 14일에 그러니까 이 탄핵 그 가결안이 소추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국회의장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연말 약속을 잡으시고 또 소비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윤리 도덕 못지않게 계속 소비를 해야 되는 개인으로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비의 끝에
과연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되었는가? 그랬으면 제가 이제 열심히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과연 잘 살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과연 이제 소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산불이 뭐 호주에서 났대, LA에서 났대라고 했지만 올해 초에는 또 우리나라 영남지방에서 굉장히 역대급 큰 산불이 나서 인명 피해도 있고 그 생태계가 정말 큰 피해를 봤죠. 그리고 불평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뭐 미국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위고비라는 그 다이어트 치료제를 서로 어떻게 처방할지 받고 또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마셔야 되는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울증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봤는데 특히 이제 옷 소비랑 연결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옷을 많이 소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에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뭐 예를 들어 유럽 여행에 입었던 옷을 뭐 미국 여행에 또 입는 게 조금 그래서 계속 이제 옷을 일회용품처럼 바꿔가면서 입고 업로드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울증은 계속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라는 재난 그리고 불평등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에서도 이 소비와 소비, 거듭된 소비의 끝에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정말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옷은 안 사볼 수 있겠지. 제가 사실 비건은 계속 시도했다 실패하고 하는데 옷은 뭐 안 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7년째 이어오고 나서 되게 뒤늦게 깨달은 건 그냥 옷만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이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바뀌는 거구나라는 걸 좀 체감을 한 것 같고 이제서야 나만의 멋 그러니까 계속 유행을 추구하고 트렌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멋을 가지고 내가 살아봐야겠다라는 다짐에 조금 더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옷을 안 사겠다고 했으니까 좀 어떤 식으로 옷을 입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게 21% 파티라는 곳의 옷 사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옷을 사러 가면 가격표가 붙어 있죠, 옷에. 근데 이 21% 파티에는 이렇게 사연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름도 이렇게 써 있는데 요 귀걸이 이름이 주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사연을 보낼 때 안녕 주주야, 나는 공주가 돼보려고 널 샀는데 공주가 아니라서 이제 널 보낸다. 잘 가렴 해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써요. 그럼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이제 물건을 보고 이렇게 옷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돈이 있어도 이 물건을 살 수 없고 제가 가지고 간 헌 옷이나 헌 물건이 있어야 그만큼 개수대로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있으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냥 단순히 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얘는 주주야, 얘는 뭐 건분이야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서 가져온 물건들의 이름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옷이 아니라 어떤 사연과 이야기가 적힌 물건이 오는 거니까 훨씬 잘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익산 지역에는 이 21% 파티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인터넷에 이제 키트를 신청하면 누구든 호스트가 돼서 이 행사를 주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옷을 내놓고 또 교환해오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옷도 제가 이 강연 세트예요. 제가 계절별로 강연 세트가 있거든요. 봄, 가을용, 여름, 그다음에 겨울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봄, 가을용인데 제가 틈만 나면 이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도 오늘 익산에 계시니까 보고 또 이거 입었냐 하면서 너 이렇게 똑같은 옷 입으면 안 돼. 너가 계속 예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옷이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형 변화 이슈가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이 옷을 입으면서 또 엄마 옷, 친구 옷 그리고 회사 동료 옷을 입으면서 좀 해볼 예정이고요. 이 신발은 저희 회사 동료 신발인데 그 회사 이제 교환하기 행사 같은 데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이렇게 서로 물건을 보면 내 거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옷을 그냥 쇼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보는 대한 쇼핑의 측면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옷에 가지고 있는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폐기되는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강의 앞부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옷이라는 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입히는 베넷 저고리부터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때 입는 수의까지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 피부가 되어주는 게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싸다고 예쁘다고 예뻐 보인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부여된 나의 또 다른 페르소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옷을 소비하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뜨거워진 지구에서 새롭게 의생활을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네,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